민트 오디오북. 남편은 집안에 있으면서 바쁜 척했다. 지겨울 만한데도 지겹지 않은 척했고 서로 외면하며 보지 않는 척 해야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맹렬한 식욕을 보이기 시작했다. 뭘 찾아요? 있으면 어련히 내가 줄 텐데 그래요. 그건 녹여도 먹을 수 없어요. 그냥 둬요. 길이 이렇게 멀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혼 생활은 어쩐지 너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만 같았다. 수박의 맛. 정미형. 수박을 먹을 때면 어머니는 말했다. 아깝다, 아까워. 흐르는 수박의 단물을 핥아먹으면서 말했다. 뭐가 아까워요? 수박을 손에 들고 한 입 가득 베어물면서 뭐가 그리 아쉬운지 물었다. 그러면 더 옛날 전쟁통에서도 수박은 잘 익어서 꿀맛이었다는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수박 장수가 되어 부자가 된 친척 이야기까지 들려주었다. 아까운 것은 수박 먹던 날의 달콤한 기억이었다. 수박을 먹을 때는 어머니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한 번씩 수박 화채를 해먹자며 어머니는 선반에 있던 잘 쓰지 않던 은수푼을 닦아 그릇에 걸쳐두었다. 찬물에 잠긴 수박을 반으로 잘라서 아이스박스 안에 넣었다가 차가워지면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얼음을 돛바늘로 깨고 커다란 그릇에 담았다. 얼음을 바늘로 깨는 일은 사실 어려웠다. 잘 쪼개지지 않으니까. 붉은 수박의 빛깔은 어떤 꽃을 연상시켰다. 한여름에 무성하게 피는 하와이 무궁화라는 붉은 꽃. 탐스럽고 또렷한 꽃잎에 비해 그 꽃의 내부는 너무도 단조로웠다. 노란 수술 때문인지 플라스틱 꽃처럼 보였다. 수박이 맛있어지는 그때 우리 집의 그 꽃도 피고 지고 또 피었다. 어머니는 그때 우리가 여름날 이 정도 수박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 말은 이전에 아주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때 그 어두운 부엌이 떠오르고 식칼을 든 어머니가 아이스박스 안에 든 초록빛 수박을 꺼내 푹 자르던 게 기억났다. 어떤 손님이 오는 날이면 수박을 더 차갑게 식혀두곤 했다. 당시 우리 집을 찾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 찾아올 때면 한 번씩 어머니의 안색이 무겁게 변하던 일이 있었다. 그때 밤새 녹음기를 돌려듣듯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밤을 새던 때가 있었다. 어린 우리들은 옆방에서 반쯤 잠들다가 깨곤 했다. 이제 그날들은 다 사라졌지만 수박을 먹을 때면 그 기분이 든다. 지난 일이 손짓하는 것 같다. 수박은 여름날 찾아온 그때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고 궁금하게 만든다. 손님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그들이 오면 어머니는 방 안에서 한동안 곰곰이 뭔가를 의논하다가 밤이 깊어지면 국수를 말아먹기도 했었다.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그러다 수박을 먹고 맥주를 마셨다. 어머니는 친구들과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아주 작은 휴대용 녹음기로 음악을 틀어놓고 서로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다. 가끔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상 잊고 춤추고 있는 어머니가 그 순간은 행복한 듯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버리자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우리들은 너무도 세상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었기에 그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그대로를 용인할 뿐이었다. 이유를 달지도 묻지도 않았다. 왜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집에 오지 않는지, 어머니는 시멘트 마당에 왜 그렇게 화분을 잔뜩 싸다가 꽃씨를 심어 키워갔는지, 누군가 온다는 기별이 오면 어쩌면 그렇게 반갑게도 수박을 사다가 얼음을 재워놓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었기에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늙어버린 어머니가 그때의 누군가를 죽기 전에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 옛 손님들을 알아채지 못했다. 어두운 부엌에는 늘 물이 흘렀고 가끔 역류하기도 했다. 장마가 오는 여름날이면 아궁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밥상이 물에 젖었고 찬장 다리도 젖었다. 대야로 물을 퍼냈는데도 물은 차올랐다. 보트 위에 살고 있다는 바닷가 어느 수상족처럼 우리 가족은 때때로 흔들렸다. 어머니가 듣던 녹음기 속에 그 노래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더 위태로웠을 수도 있었다. 여름방학 동안 나는 부엌을 열어둔 채 작은 방에 엎드려 숙제를 하곤 했다. 어머니는 흰 아이스박스에 빨간 스프레이를 뿌려 색을 입혔다. 왜 빨간 스프레이를 뿌려요? 멋지니까. 어머니의 대답은 간단했다. 아이스박스는 냉장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 방편 냉장고인 셈이었고 하루에 얼음 한 덩이씩 사다 넣어두면 그런대로 씌어 터지지 않은 열무김치나 찬 과일을 먹을 수 있었다. 얼음을 구하려고 나는 가끔 내거리의 얼음 공장으로 심부름을 다녔었다. 엄마, 그 내거리에서 바보를 만나면 어떡하지? 걱정 마라. 눈 마주치지 말고. 그 애도 바쁘게 걷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으니까. 얼음 공장에서 얼음 잘라줄 때 이 양동이에 담아와라. 다음에 냉장고가 생기면 더 시원한 수박을 먹고 콜라를 넣어서 먹어보자꾸나. 아버지가 오게 되면 말이지. 옥수수 냄새 같은 머리 냄새가 피어오르지만 나는 머리를 빗고 길을 나섰다. 여름이라 모든 게 뜨겁게 타올라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부엌 선반 위에 놓여있는 삶은 보리쌀에서도 냄새가 난다. 파리가 몰려들지 않도록 망을 씌운 그 소쿠리에서 마시간 냄새가 흐른다. 여름은 냄새를 숨길 수 없었다. 동네 아이들이 바보라 부르는 22살 정도의 청년인 그는 동네 내거리에서 늘 교통정리를 하고 다녔다. 동네 내거리는 어쩌다가 한 번씩 자동차나 단 하나뿐인 28번 버스가 다니는 도로였다. 복잡한 곳도 아닌 그 도로에서 그는 파랑새 문방구 옆 양버집 나무 아래 서 있다가 불쑥불쑥 나타났다. 늘 벙글거리며 웃어서인지 벌써 굵은 주름이 이마에 가득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되니 오금이 저리게 걸었다. 하지만 어느새 뒤를 따라와 좋다고 웃으며 덤벼들지 몰라 나는 두려웠다. 사람들이 모인다 싶으면 교통완장을 차고 후루라기를 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호를 따르지 않는 것을 싫어했다. 그의 집념은 대단했다. 얼음 공장은 내거리를 지나 초등학교를 가는 길목에 있었다. 얼음 공장 건너편에는 중국집 성진각이 있고 그 옆에는 미용실이 있었다. 그 부근에 가면 모든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얼음 공장 사장은 민소매 옷에 겨드랑이 털을 자랑이라도 하듯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갈고리로 얼음을 냉동고에서 꺼냈다. 사장의 어깨에 꽃 한 송이가 검게 박혀 있었다.
문신이라고 했다. 여름이 한철인 얼음공장 사장은 톱으로 신나게 얼음을 잘라주었다. 얼음집 사장은 아무나 보고도 아는 척했다. 네 어머니 요새 어째 지내시노? 나는 대답 대신 눈을 흘기고 입을 다물었다. 길을 걷다 보면 얼음은 조금씩 녹아 물이 되었다. 그 길은 무척 길었다. 아이스박스는 하루에 얼음 한 덩이로 충분했지만 다시는 얼음 공장에 가고 싶지 않았다. 아깝다. 그 애는 약을 잘못 먹어서 그랬다는구나. 7살 어린 나이 때 자꾸 경기한다고 애한테 독한 약을 잘못 따려 먹였단다. 나는 바보가 길가에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는 말을 해주었다. 어머니는 자꾸 아깝다고 말했다. 걔 엄마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애 죽이려고 작정했지 싶다. 제 아비가 바람나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어린애가 경기를 하든 배탈이 나든 신경도 안 쓰고 미쳐 돌아다녔지. 그러다 약을 잘못 쓰게 했어. 너무 약효가 세서 열병이 들어 머리가 저리 됐다지. 너는 그 사람을 절대 바보라 부르지 마라. 머리는 그래도 자기 무시하는 줄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제 형은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갔다지. 겨울이 와서 연탄 화덕에 떡을 구울 때까지 바보에 대한 잔소리를 들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떠오르자 바보스러운 그 사람에게도 아까운 청춘이라는 말이 어울릴까 싶었다. 하여튼 여름이 와서 수박을 먹을 때마다 아깝다는 그 말을 들었다. 어머니 말대로 젊은 인생은 아까운 것, 수박 또한 아까운 것이었다. 이후 한여름이 되어 수박을 먹을 때면 나는 늘 누군가의 청춘이 아까웠다. 한여름의 절정 속에 있다는 것은 곧 그 순간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수박의 맛과 함께 이미 한 해의 절반이 다 가버린 것을 알게 되는 때였다. 수박 하나에 뭐 그렇게 대단하고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가?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할 어떤 일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수박을 먹을 때 아쉬워했는지, 그리고 마당가 무럭무럭 자라는 붉은 하와이 무궁화는 줄기의 맨 꼭대기에 단 한 송이의 꽃만을 비워 올리는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말이다. 슬핏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방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 아직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열린 창문 틈으로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매미 울음소리는 어둠이 깊어져도 여전히 들려왔다. 극성스러운 놈들이야. 여름이라는 것을 뜨거운 열기로 하는 걸까? 길어진 낮의 빛으로 체감하는 것일까? 두 팔의 깍지를 풀고는 나는 들고 온 수박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스위치를 올리자 하필 거실 전등 하나가 퍽 소리와 함께 나가버렸고 식탁 위 전등조차 어두워져 갔다. 바람이 불어오는 문 밖 어딘가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후 나절에 야구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에 맞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늦은 저녁까지 아이들은 아파트 옆 넓은 공터에 모여 있었다. 그늘이 깊어진 아파트 지하실에서 고양이들이 뒹굴며 어미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늘 그렇듯 아파트 위층 어딘가에서 맷돌을 바닥에 굴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 모든 것들이 이곳 아파트의 완전한 소리가 되었다. 어디선가 오래된 쌀봉지에서 쌀벌레인 바구미가 기어다니며 더듬이를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도 들려왔다. 방충망을 연 적도 없는데도 불빛을 찾아 들어온 노린재는
며칠 전부터 바스락거리다가 다시 벽지에 툭툭 몸을 던졌다. 그 소리조차 이곳이 여름의 한가운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어둠에 잠긴 창가에서 남편이 걸어오는지 보려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평소 밤 9시면 집으로 들어왔었다. 아주 오랜만의 감정이었다. 남편을 기다리는 것. 지금 이곳에 없다는 것이 희미하게나마 부재의 존재감으로 다가왔다. 드릴로 어딘가를 뚫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사실 몇 주 전부터 드르륵거리는 전동 드릴 소리를 들어왔는데 조금씩 들리다가 이내 그 소리는 사라지고 말았다. 여름이니 문이 열린 집 안이라 그 소리는 더욱더 크게 들렸다. 그러다 다시 밀린 숙제하듯 드릴 소리가 들려왔다. 찔끔거리지 말고 한 번에 속 시원히 구멍 뚫지. 어지간히 신경 쓰이네. 며칠 전 남편은 짜증을 내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남편은 텔레비전의 소리를 무음으로 줄여놓고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환호성도 야구 배트에 적절한 타격음도 없는 조용한 세계였다. 선수들이 치고 달리는 모습을 소리 죽여 보니 어째 그냥 춤추는 듯한 몸짓 같았다. 남편은 이렇게 소리를 낮추거나 고요한 세상에 빠져 있기를 좋아했다. 드릴을 쓰는 누군가는 어쩌면 나사못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시간차를 두고 박아야 할 일이 있는지 모른다. 미안하니 조심스러워 그러겠지. 그러려니 하고 신경을 꺼두던가. 남편에게 말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기 힘들어하는 남편은 돌아누웠다. 귀가 예민하다거나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유난히 소음이나 성가신 신호음에 고통을 받았다. 저 위층에 한번 올라가 봐야 할까 봐. 천천히 돌아누우며 중얼거렸지만 나는 남편이 그곳에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다. 어찌하든 뭘 시작하려고 버려놓은 일은 마쳐야 하지 않겠어?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못을 박고 벽을 뚫든 액자를 걸든 말이야. 그러자 나는 어딘가에서 들려올 드릴 소리에 조마조마했다. 더 오래 기다리다가 나 또한 진이 빠질 지경이었다. 식탁 위에 수박을 씻어두고 저녁으로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다. 저녁나절 마트에 나가 굳이 수박을 사들고 온 것은 아침나절 남편의 재촉 때문이었다. 늦어서인지 배달기사가 배달을 해주지 않았기에 무거워도 어쩔 수 없이 들고 왔다. 배달을 해주지 않는 대신 수박은 파격 세일 중이었다. 서둘러 수박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무거운 수박을 안고 땀을 흘리며 꽤나 걸어왔다. 수박을 꼭 껴안고 걸어오자니 갑자기 수박 화채를 해먹던 어린 시절 얼음을 사러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청춘이 아깝다는 말은 수박을 먹는 내내 들었다. 수박을 너무 싫어했어. 한 50년 넘게 그랬어. 아주 보기도 싫었지, 수박이. 그런데 언제부턴지 바뀌었어. 여름에 수박을 먹지 않으면 제대로 여름을 보낸 것 같지가 않아. 그게 무슨 이유냐 하면 내 마음이 바뀐 것을 알게 된 것이지. 지난해 남편은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가서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수박을 싫어하다가 이제 좋아하게 됐는지 나는 처음 듣는 말이어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수박은 죄가 없거든. 수박은 잘 익어 있는데 사람이 고르지를 못한 거야. 잘못 고르고 덜 익은 걸 쪼개놓고 돈이 아깝다고 그러지. 나도 예전에 수박이 불운을 몰고 왔다고 생각했지. 그게 결국 내가 잘못 살았던 거야. 고집스럽고 앞뒤 꽉 막혀서. 남편의 이야기에 친구들이
무슨 소리인지 눈을 깜박거렸다.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꼬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는 눈빛이었다. 그날 남편이 그나마 가장 가깝게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등산 모임 친구들에게 단언했다. 이제 뭔가를 좋아하는 것을 감추지 않겠다고. 남편과 나는 지난해 처음 부부 모임으로 함께 계곡에 놀러 갔었다. 남편의 친구들은 몇 달에 한 번씩 등산 모임을 가졌다. 술에 살짝 취한 남편의 말은 비장했지만 친구들은 그냥 웃어넘겼다. 민박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수박을 잘라 먹고 밤새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친구들 모두 여름엔 수박이지 하며 남편 앞에 빨간 수박을 더 내주었다. 남편의 그 이야기 이후 나는 대책 없이 당한 그 일을 떠올렸다. 그것으로 남편은 지금껏 사람에 대한 믿음을 쉽게 갖지 못하고 언제나 멈칫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바로 남편의 육촌 형에게 해준 연대보증이었다. 수박을 사들고 신혼집에 찾아왔던 육촌형 부부. 그 밤의 손님이 떠올랐다. 많고 많은 날들 중에 하필 더운 여름밤에 수박을 사들고 늦었지만 우리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다며 찾아온 친척이었다. 바쁜 여행 중에 들렀다고 말하던 그들은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떠났다. 냉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식탁을 정리하고 나는 바싹 마른 수건과 세탁물을 정리했다. 주문받은 뜨개질감 도안을 보며 꼼꼼히 뜨려 했다. 하지만 그러기에 거실의 전등이 너무 어두웠다. 집안을 서성이며 쓰지 않은 전등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잠깐 식탁이 흔들리다가 수박이 굴렀다. 손을 놓친 순간 탁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금이 가고 순간 터져버렸다. 벽을 타고 오는 드릴의 진동 때문이었을까. 드릴 소리는 아주 짧은 순간 드르륵거리다가 다시 멈추었다. 엎드려서 터진 수박을 주워들었다. 잘 익은 수박이 향을 풍기며 갈라졌다. 바닥에 수박물도 흥건했다. 며칠 전부터 겨우 못 두어 개를 박는 듯 하다가 멈추고 다시 또 들리더니만 도대체 언제 이 드릴 소리가 끝날지 모른다. 어디를 손보는 것일까 싶었다. 오후 8시가 넘는 시간이고 드르륵거리며 돌덩이를 타일에다 문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타일 바닥을 무엇으로 문지르는 것일까? 아니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이 소리들이 정확히 바로 위층에서 오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에 나는 위층에 올라가 항의할 마음조차 내지를 못했다. 조각으로 갈라진 수박을 씻어 냉장고에 넣고 나는 더운 몸을 씻었다. 아침에 남편은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직접 다리미로 셔츠까지 다렸다. 도대체 얼마 만에 제대로 씻고 면도를 하고 외출을 하는 것인가. 어디로 간다는 건지 묻지 않았다. 물어볼까 하다가 어디에도 초대받지 않은 남편이 그냥이라고 말할 듯해서 그저 지켜보았다. 남편이 실직을 하고 2달이나 지난 뒤에야 일을 그만둔 것을 말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은 척했다. 그러나 분명 남편은 그만두었고 자신이 이제 어떤 종교단체의 책자를 출판하는 출판사에 가볼까 라고 말했다. 지난 6개월 내내 실직한 상태였던 남편은 집안에서 야구 중계나 골프 중계를 보았다. 자신이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남편은 집안에 있으면서 바쁜 척했다.
지겨울 만한데도 지겹지 않은 척했고 함께 있는 내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우리는 서로 외면하며 보지 않는 척 해야 했다. 서로 뭔가 할 일을 계획적으로 미루고 있는 듯 보이도록 주도 면밀하게 질척거렸다. 때로 남편은 하루 종일 누워서 이리저리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맹렬한 식욕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끔 구청이나 구직 사이트에서 열리는 창업 지원 박람회 등에 다녀오기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돌아오고 나면 냉장고를 열고 뒤적거렸다. 밖에서 저녁을 먹고 와도 꼭 집에서 야식을 챙겨 먹었다. 마치 이곳에 자신의 냉장고가 있음을 여실히 알리고 싶은 듯했다. 남편은 다리미질을 하면서도 달고 시원한 수박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어찌하든 아침밥 든든히 먹이고 출근시켜라. 다른 거 다 몰라도 밥 하나는 잘 먹여라. 결혼은 서로 좋은 것을 먹도록 해주는 거다. 뭐 먹고 싶은 게 있는지 자꾸 알아봐라. 굶으면 사달이 난다. 네 시아버지도 그랬다. 굶으면 남자들은 사납게 변하지. 하긴 밥 굶는 것보다 술이 고픈 거를 더 못 이기는 사람도 있다만. 결혼 후 시어머니가 해준 말이었다. 남편은 여름 저녁 수박을 잘라 먹는 평범한 다른 집안의 사람들과 닮아가고 싶었는지 모른다. 시끌벅적한 야구 방송을 보면서 잘 드는 칼로 자른 수박을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어찌하다 연장전까지 간다 해도 마지막 누군가 이기고 지고 승률이 정해지는 마무리를 원했는지 모른다. 어디 가 오늘은? 이 여름에 옷까지 다려 입고. 여자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꼭 대답을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었고 남편도 말하지 않았다. 언제나 꼭 해야 하는 말은 다 못하고 남겨두었다. 그것을 남편도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서로의 말들은 칼을 쓰듯 아슬아슬했다. 정말 일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있을 거냐는 물음을 침묵으로 넘겼다. 남편을 배려한다는 그 침묵은 남편이 보여주는 조용한 야구 경기 관람과 맥락이 같았다. 오직 그가 느낄 무한함을 빼고 말하자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 남편과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졌다. 더운 날씨에 다리미에서 나는 단내가 훅 코 안으로 들어왔다. 다리미질을 하는 남편은 땀을 쏟고 있었다. 어딜 가는 거야? 라는 물음은 어디 갈 데도 없잖아 로 들리게 될 것 같아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알았다. 언제부턴가 남편과 손을 맞잡은 적이 없다는 것을. 저녁 늦게 올 거야. 더 늦어진다면 전화할게. 그리고 수박은 꼭 사두라고. 이전에 남편에게 새로 일할 것을 제안한 전 직장의 부장이 남편과 어딘가에서 술잔을 기울이는지도 모른다. 남편은 다른 건 무신경해도 흰 셔츠만은 꼭 다려 입었다. 비록 다림질이 필요 없는 구김가지 않는 셔츠라 해도 남편은 주름이 없는 깔끔한 옷을 좋아했다. 혼자서 저녁으로 샌드위치를 먹고 쓰레기를 치우고 오다가 나를 보았다. 덥고 열기로 가득한 밤하늘에 하얀 달이 떠오르고 8월의 더위에 여전히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았다. 맥주 한 잔을 따르고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냈다. 잘게 썬 5조각을 먹어치우고 또다시 칼을 들어 수박을 잘랐다. 불운은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한 하루 속에 들어왔다. 드릴 소리가 다시 들리더니 어디선가 다투는 고함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여자의 외마디에 남자의 소리가 섞였다. 10층 아파트 저 아래 풀숲에서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는 없어졌다. 다투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마치 두 덩이의 돌덩이가 서로 엉겨 굴러다니는 소리 같았다. 거대한 돌로 된 두 덩이의 맷돌이 어처구니 없이 삐걱거리며 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사소하게 애정을 확인하느라 싸우고 있는 연인이거나 이제 막 서로의 무관심함과 냉정함을 발견한 부부인지 모른다. 아니면 드릴로 못 하나 박고 액자 하나 벽에 거는 것에서 서로가 다른 취향을 가진 것을 욕하고 있는지도. 그런 뒤 그들은 헤어지게 될까? 아니면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고함 지르다가 다시 저녁밥을 먹으러 식당을 찾아 나설까? 며칠 전에도 남편은 냉장실을 뒤지다가 냉동실 손잡이를 잡고 열어둔 채 여기저기 비닐봉지를 쑤셔대기도 했다. 뭘 찾아요? 있으면 어련히 내가 줄 텐데 그래요. 수박이라면 며칠 뒤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국그릇에 머리를 숙이며 남은 밥을 말아먹었다. 결혼 후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자 남편이 냉장고 뒤지는 일이 잦았다. 남편이 냉동실에서 꺼내본 봉지들은 기껏해야 버리기 아까워 넣어둔 들깨가루나 오래된 쌀가루 혹은 오래전에 두고 잊어버린 냉동만두나 마른 오징어 따위였다. 그러면서 아쉬운 듯 남편은 냉동실에 굳어있는 봉지 속의 흰 덩어리를 들어올렸다. 흰 덩어리는 응고된 두부 같기도 하고 백설기 같기도 했다. 그건 녹여도 먹을 수 없어요. 그냥 둬요. 남편이 그 흰 덩어리를 만지는 것을 보고 나는 소리쳤다. 그런 뒤 남편은 등을 돌려 거실에 비스듬히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소리를 줄여놓고 야구 경기를 아무런 열정도 없이 보고 있었다. 무음. 남편의 하루하루는 음소거된 텔레비전 화면 속의 야구 경기 같았다. 화면에 가득한 야구 경기는 소리를 줄인 채 바라보니 어떤 기계적인 프로그램처럼 화면에서 지나가고 있었다. 단 3번의 스트라이크. 그 순간에 쳐내지 못하면 아웃이 되어버리는 철저하게 계산된 타율.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지루하고도 신기한 운동 경기일 뿐이었다. 치밀한 전략 위에 쭉 뻗어가던 공이 아웃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 운이 없다면 모든 건 허물어지기에 운을 만들기 위해 야구 선수들이 치고 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남편이 들춰보던 흰 덩어리를 새삼 냉동실에서 다시 꺼내보았다. 그건 어머니 장례식에 나왔던 돼지고기 수육이었다. 흰 덩어리로 굳은 꽤 많은 고기 수육은 비닐에 꽁꽁 싸여 냉동실 한 구석에 자리 잡았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싸들고 온 남은 돼지 수육이었다. 어머니가 나눠준 마지막 음식처럼 느껴졌기에 그냥 버릴 수가 없었다. 냉동실 속에서 수육은 얼어붙은 채 점차 고기의 결이 뻣뻣해졌다. 두 곳을 드나들며 두 여자를 아내로 두었던 아버지로 인해 사랑과 미움으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었을 인생. 아버지는 원래 결혼을 한 번 한 남자였고 타지에서 어머니를 만나 전축 수리공을 하며 살게 된 것이었다. 첫 아내를 떠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어머니와 살면서도 전 부인과 끝내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도 알 수 없다. 그저 그 첫 부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야 어머니는 아버지의 아내가 될 수 있었다. 냉동된 그 수육 덩어리를 꺼내보았다. 그 속에 어머니의 말들이 굳어있기라도 한 듯 말을 섞어보았다.
그날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한 노부인이 찾아왔었다. 노부인은 네 어머니가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오래전 너희 집에 가서 놀기도 했는데 이렇게 다들 떠나는구나. 네 엄마를 웃게 하려고 그리 밤마다 놀러 갔었단다. 네 아버지는 밖으로 참 많이 돌았지. 네 엄마가 당약을 들이켜고 독하게도 애 하나를 떼어버렸다는 거 아무도 모를 거다. 노부인은 그때 왔던 여름밤의 손님들 중 누구였을까? 멋진 옷을 입고 여름 샌들을 신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내게는 그저 수박을 먹으며 그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놀았다는 것만 떠오른다.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동생이 되었을 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와닿지 않았다. 그때는 그런 위험한 낙태가 흔한 일이었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 오래전 밤에 찾아들었던 그 낯선 방문객들. 어머니의 친구들은 냉동된 장례식의 수육덩어리처럼 기억 저편으로 굳어져 버렸다. 남편에게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옷을 다려 입고 아침에 나간 이후 남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침에 남편을 향해 좀 더 물었어야 했다. 대답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자신이 집안에서 붙박인 나사목 같다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몇 번이나 전화를 해도 남편은 받지 않았다. 남편은 언제 들어올까? 툭. 식탁 위의 전등까지 희미해지더니 불이 나가버렸다. 밖은 후원하게 빛으로 가득한데 부엌마저 어둡다. 전등이 나가버린 이 집에서 내일이라도 냉장고를 옮기고 식탁을 처분하고 어딘가로 이사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집을 내놓고 어딘가 근교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한다면 당분간 숨통이 열릴지 모른다. 작은 텃밭이라도 있다면 그런 대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을까? 이사를 한다면 냉동실에 든 오래된 돼지 수육 덩어리는 버려야겠지. 이렇게 오래 이 아파트에서 살았던 것은 어쩌면 오래전에 아이를 낳는다면 이 근처에 학교를 보내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를 갖기가 어려웠다. 이제 44을 넘겨버렸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보듬기에도 어려워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았다. 구멍을 내는 드릴이 아니라도 이 집이 소리 없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을 언제부턴가 알게 되었다. 전등을 사러 가려고 지갑을 챙겼다. 현관 밖이 어수선하더니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저 위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제 아내가 여기 와 있지는 않나요? 샌들 차림의 위층 남자가 서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는 얼마 전 인사를 하러 자신의 아내와 함께 문을 두드리고 온 남자였다. 드릴을 가지고 있던 이였다. 그날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현관 밖에서 인사를 하며 한 젊은 여자가 반으로 자른 수박을 쟁반에 들고 있다가 내밀었다. 전동 드릴을 들고 있는 한 남자는 수박을 든 젊은 여자 뒤에 서 있었다. 새로 이사온 신혼부부라고 했다. 그동안 아파트 내부 공사를 한다고 꽤나 소란스러웠던 것을 떠올렸다. 여자에게서 수박을 받은 나는 전동 드릴에 관심이 갔다. 하마터면 그것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며 위층 남자에게 말할 뻔했다. 무얼 어떻게 할 작정도 아니면서
갑자기 그런 호기심이 생겼다. 위층 여자는 쟁반은 천천히 돌려줘도 된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날 나는 혼자 수박을 먹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라고 생각하며. 수박은 보기보다 달았다. 남길까 하다가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먹어치웠다. 그때 왔던 그 신혼부부였다. 그 남편이란 이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 어찌하여 이곳에 와서 자기 아내를 찾는 걸까 싶었다. 여기 오지 않았는데요. 전화는 해봤나요? 위층 남자는 조금 넋이 빠진 얼굴로 어두운 현관과 거실을 슬쩍 훑어보았다. 조금 말다툼하다가 그만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아내는 이곳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고 그랬다. 위층 남자가 계단으로 내려가 버리자 조금 두려워졌다. 혹시 다른 누군가의 집을 또 두드려 아내를 찾아보는 걸까? 어쩌면 저 남자는 자기의 아내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겨졌다. 전등을 사러 가야 했다. 집은 너무 어둡다. 거실등과 식탁등까지 다 나가버렸다. 방 안의 벽에는 못 하나 박혀 있지 않았다. 일부러 흠집을 내기 싫어서 이사 오고 난 이후 구멍을 내지 않았던 거다. 그동안 벽에 아무것도 걸어보지 않고 10년을 살았다. 그 사이 아이를 유산하고 한동안 우울증을 앓았다. 그때 이 집은 답답한 벽일 뿐이었다. 이후 좀처럼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결혼하고 전셋집을 두 군데 돌다가 이곳으로 이사했다. 좀 더 빨리 이사 올 수 없었던 것은 남편이 육촌형이란 사람의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이고 보증으로 3천만 원의 돈을 날려버린 탓이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갔다고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힘겨운 날들이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대출금을 갚는데도 10년이 걸렸다. 벽에 거는 시계는 거실 바닥에 세워놓았다. 생각 같아서는 벽에다 무수한 구멍을 뚫고 무언가를 걸어두고 싶었다. 아이 사진을 걸고 고급스런 벽시계를 걸고 가족사진 액자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뭘 걸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위층 남편은 제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 훅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화를 내고 그랬을까? 이사를 오자마자 어딘가로 가버린 제 아내를 찾아서 위층 남자는 어디를 찾아가는 건가 싶었다. 집안이 고요할수록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아래로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위층 남자의 발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처음 단단한 못에 악착스럽게 무언가를 달아두려 하는 이들은 아주 잠깐 행복할지 모른다. 그때를 떠올리면 그 벽에 못이 떠오른다. 못에 걸어둔 주름치마를 잊어버리고 갈 만큼 육촌형 부부의 마음은 급했을 것이다. 그날은 월드컵 경기가 있던 밤이었고 결혼하고 처음 맞은 여름이었다. 주먹으로 쿵 치면 벽이 스르르 무너질 듯 허름한 방 2개짜리 열린 맨션인 좁은 신혼방에 누군가 찾아왔었다. 남편의 먼 친척인 그는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육촌형이었다. 그 전날에도 남편은 일을 마치고 축구 경기를 보느라 새벽을 넘긴 상태였고 에어컨도 없이 작은 선풍기가 돌아가던 그 방의 온도는 높았다. 남편은 그들이 내미는 서류에 어쩌다가 도장을 찍었을 것이다. 결혼 이후 너무 쉽게 불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었기에
어디에서든 나는 그 실마리를 잡아채고 싶었다. 그래서 어두운 밤 한가운데에서 자주 중얼거렸고 남편에게 물었다. 그 수박은 당신 육촌형이라는 사람이 가져왔었어. 우린 그 수박 한 덩이에 호흡 빠져서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우리가 그 보증을 섰잖아. 그때의 수박을 다시 맛본 듯 쓴맛이 입안을 감돌았다. 자기 손으로 도장을 꾹 눌러주었잖아. 귀신에 씌었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 그랬었나? 내가?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리 해도 대책 없는 일이었다. 여름날 밤 지친 듯한 육촌형 부부가 배를 누르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반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우리의 결혼식 때 하객으로 오지도 않았었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었기에 여행 중에 생각나서 소식을 물어 수박을 사왔다고 했다. 남편은 집 앞 슈퍼로 가서 찬 맥주와 안주를 사왔다. 맥주를 마시고 수박을 먹고 점차 허물이 없게 여겨졌다. 땀으로 쩍쩍 달라붙는 윗옷을 벗어 그들은 선풍기 바람에 말렸다. 형수는 내가 서랍에서 꺼내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더워 보이는 줄무늬 치마를 벽에 걸어두었다. 그들은 마치 어딘가를 떠돌다가 온 듯 보였지만 나름 예의를 차리는 듯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 한 패를 주려는 사람들처럼 표정은 서늘했다. 수박을 먹고 난 후 그들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선뜻 보증을 서주겠다고 말했어. 우리는 그때 보증을 선다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건지 몰랐으니까. 겨우 직장이 있다는 거 하나만 믿고 잠시 후 꼭 갚을 거라는 말만 믿고 다음날 두 사람은 함께 나갔지. 돈 3천만 원을 연대보증 서고 도장을 찍고 남편은 그렇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그때 보증선 돈을 갚기 위해 몇 년 동안이나 힘들게 일했고 절약해야 했다. 그 후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이 사라졌다. 길이 이렇게 멀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혼 생활은 어쩐지 너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만 같았다. 더듬거리며 남편은 지금 일부러 빙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그때 이후로 남편은 수박을 싫어했는지 모른다. 어릴 때 그렇게도 좋아하던 수박인데 나도 수박을 보면 그랬다. 그 수박이 몇 년 동안이나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어머니는 나를 보고 수박 귀신이라고 했다. 자다가도 일어나 먹었다고.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수박 때문에 가슴 칠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이후 어머니는 늙어서 이가 약해지고 시려지면서 여름에 차가운 수박은 그냥 보기만 할 뿐 덥석 먹지 못했다. 그렇게 총기 있던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까지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아버지가 결혼한 남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긴 알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모르는 척했는지도 모른다. 갑자기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작은 식탁 위에 미약하게 흔들리며 곧 미끄러질 수박처럼 어지러웠다. 남편은 언제 돌아올 건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다. 전등을 사러 갈 거라고 중얼거리며 지갑을 챙기고 휴대폰을 챙겨 나왔다. 위층 부부인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싶어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가보았다. 그 현관 앞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계단에 잠시 켜진 전등 불빛만이 밝았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더듬거리며 나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았다. 어디로 갔을까? 다시 한층 더 아래로. 그러다 내가 누구를 찾는 건지 싶어 자꾸 계단을 따라 내려가 어두운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어쩐지 내가 찾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을 듯했다. 그래도 계단을 내려가며 허둥지둥 나는 슈퍼 쪽으로 향했다.